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5회 경제학 짱박사 진도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요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케인즈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현재 절대소득, 현재 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현재 절대소득에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이자율에 대해서는 소비는 마이너스겠죠. 왜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소비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소비함수에 대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케인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의하면 소비는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까요?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 내가 현재 버는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죠. 그러면 만약에 요거 t까지 다 쓰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t, 요게 새로운 절편이고요. 더하기 베타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게 요 베타가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게요. 가처분 소득 그냥 Y라 써도 되고요. C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절편이 있고 기울기가 일정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때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점차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평균 소비 성향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작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은 일정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꾸준헤츠라는 미국 경제학회 회장이면서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저명한 학자분께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꾸준헤츠의 실증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실증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단기에는 오케이. 단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라는 게 평균보다 한계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걸 장기에 봤을 때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과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 이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밀턴 프리드만의 퍼머넌트 인컴이라고 하는 항상 소득 가설 얘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 소득은 소득인데 상대 소득. 여기서 말하는 상대라는 것은 내 또래에 어울리는 다른 사람, 전시 효과 아니면 또 다른 나, 과거의 습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BA의 생애 주기 가설 등등등 이런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요 항상소득 가설이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오케이? 자, 항상소득이라는 것은요, 평균 소득이고요. 그러니까 소득을 둘로 나눈 거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소득이다 라고 하면 항상소득 퍼머넌트 인컴과 트랜지토리 인컴, 임시소득 이렇게 있고요. 항상소득은 이게 장래에 기대되는 약간 느낌이 항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평균소득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임시소득 이거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경기가 약간 호황일 때는 경기가 과열되어 있고 호황일 때는 임시소득이 보너스도 받고 하니까 0보다 클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경기가 불황일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임시소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 두 개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요. 상쇄가 된다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지금 여기 얘기했던 항상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시소득, 일시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소득 증가가 안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잘 봐주시고 2번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소비는 주로 항상 소득에 의존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항상 소득하고요. 생애주기 가설하고요.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나의 지금 현재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 전망적인 소비 함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비 이론이다. 오케이. 자, 3번 항상 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 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에 비해서 크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항상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는 증가하는데 일시 소득, 임시 소득이 증가하는 건 소비에 영향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항상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MPC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K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는 K 해서 항상 소득의 일정한 비율만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임시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요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4번 볼게요.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 얘기가 뭐예요? 자, 한번 다시 써볼게요. 내가 버는 소득이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다시 보시면 항상 소득이 거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항상 소득보다 지금 현재 소득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시 소득, 일시 소득은 얼마입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경제가 약간 호황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거기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은 그래프로 표현할 때 이렇게 있으면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바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뭐라고요? 평균 소비 성향이죠. APC입니다. 이거는 소득 대비 소비가 어떻게 되니? 이건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소비는 항상 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 K Y분의 Y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또 한 번 더 써볼까요? 또 한 번 더 써볼까요? 여기 공간을 좀 확보를 할게요. 공간을 확보해서 살짝 보시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 정리하면 자, K가 되고요. 여기는 항상소득이 되고요. 여기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임시소득이 20이 돼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잖아. 얘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좀 어려워요? 식으로 하면 좀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임시소득이 일시소득이 플러스가 되면 그건 소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소득은 증가했는데 여기
소득은 증가했는데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줄어든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더 좋고요. 오케이, 그 정도 잘 봐주시죠. 자, 5번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현재 소득에 대한 항상 소득의 비율이다. 요거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소비 이론에 대해서는요, 가끔 출제가 되긴 하는데 요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잘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7번은 투자와 관련한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이자율이 먼저 떠오르긴 할 겁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소득에 대해서는 플러스라는 거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케인즈는 이자율이나 이런 거보다 애니멀 스피릿,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저 이자율도 포함시켜 가지고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렇게 유저 코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용자 비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토빈의 Q, 이것도 우리가 활용하죠. 토빈의 Q. 토빈의 Q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 외에 기대라든가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추가하면 uncertainty, 불확실성. 자,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투자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우선 1번.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보다 크다면 여러분 1번 투자의 최적 자본량 이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 최적 노동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 VNPK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의 가격 그게 R이라고 할까요? 이자율이라 할까요? 이렇게 명목 이자율이라 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냥 I라고 쓸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 노동할 땐 VNPL이 W 명목임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우리가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널 베네핏이고요. 이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에요. 마지널 코스트가 되고요. 여기 다양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가상각, 이자율. 여기서 뭐 심플하게 표현을 했고요. 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 유저 코스트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 더하기 감가상각률 거기다 자본재 가격 요렇게요. 명목일 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물가 상승률 빵이고 델타 빵이고 얘가 1 그럼 그냥 요 I 이렇게 이자율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하락하니까 그렇습니다. 얘가 하락하게 되면 요거 그림 어떻게 그립니까? 이 자본재라 보시면 되겠고 I라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자율이야. I0 VNPK야. VNPK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투자는 증가하는 거죠. 자본재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자본재의 증가를 우리가 바로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 잘 아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 자본재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K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K가 증가, 이만큼 증가. 이게 바로 우리는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얘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률이야. 감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감가 마모된다는 겁니다. 상각되는 마모가 되는 상각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를 사거나 뭘 사거나 마모돼서 소멸되다가 나중에 이제 망가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승하게 되면 델타가 올라가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다른 조건에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인플레이션율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파이가 증가 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파트에서도 하는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하고 누가 이득입니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 유저 코스트가
하락합니다. 하락해서 이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떨어지게 되면 K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5번 볼게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게 자꾸 제가 I를 대표적으로 썼는데 이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죠. 이게 한 개 편익, 한 개 수입이죠.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적정 자본량이 최적 자본량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8번 문제 좀 한번 봅시다. 자, 중앙은행이요. 예금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10억 원어치 매입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기 한국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본드를 밖에 있는 걸 매입을 해. 그러면 돈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드를 매입하면은 구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시중은행에 돈이 거기 보시면 얼마? 10억 원어치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10억 원어치 밖으로 나가게 되는 요걸 통해서요. 거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예금은행은 여기 이만큼 증가하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본원통화가 되는 거예요.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로 추가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래서 답은 3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9번은 그냥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총액이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준비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지급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총 금액입니다. 요구불 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 준비율이 법정이니까 지켜야 될 거야. 리걸 해서 지급 준비율이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05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승수는 지급 준비율분의 1 하게 되면 20 이렇게 해서 20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은행은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고요.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얘가 0.05%가 아니라 새로운 리걸 법정 지급 준비율을 10%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래서 0.1이라면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로 인상하게 되면 자, 예금통화 승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승수 M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0.1분의 1 해가지고 10배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승수는 앞에 20배였었는데 10배로 이렇게 10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오케이? 통화 공급량은 거기 1000에다가 10배 하니까 10,000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그냥 공식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잡한 공식 우리 알고 계시죠?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뒤에 문제 낼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네, 기본적인 승수는 Z에다가 분의 1 요거가 되는 건데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C 더하기 1 마이너스 현금 보유 비율이죠. Z분의 1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K라고 씁니다. K 플러스 Z 뭐 K 플러스 1 해가지고 두 가지 승수 공식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고전학파에 우리 화폐 시장에 화폐 공급하고요. 화폐 수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폐 수량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화폐 수량설. 자, 그래서 요 기본이 되는 게 교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요.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 화폐가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 할 때 그걸 갖고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하게 될 건데,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여기에는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도 포함시키고요. 규모가 크지는 않으니까 스페큘레이티브라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거래적 또는 예비적 하는데 거래적이라고 강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투기적 또는 투자적 화폐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알다시피 소득에 대해서는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가 많아지고요. 이자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케인즈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유동성 선호설이 엄청난 경기 침체인 대공황에서 발생했으니까 상황이 달라요. 고전학파는 경기가 좀 잘 작동될 때고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경기 침체죠.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케이? 자, 이때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폐가 함정에 빠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화폐가 함정에 빠졌다. 돈을 풀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돼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경기 침체가 되어서 돈을 풀어도 화폐를 풀어도 돈을 풀어도 증가시켜도 돈이 경제가 되게 불확실성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성이 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풀어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주머니에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투자로 연결이 안 돼. 이유는 뭡니까 하면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유동성 함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동성이 화폐가 말 그대로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채권 이자율이 지금 너무 바닥이라는 거야. 이자율이 바닥입니다. 바닥. 더 이상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걸로 생각해. 그럼 이 얘기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은 지금 현재 맥스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미니멈 상황이고 두 개 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조만간 하락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실제 이자율이 정상 이자율보다 낮다면 사람들은 채권을 아니요. 이자율이 되게 낮은 상황인데 채권 가격이 되게 높은 상황이니까 이때는 채권을 사요? 아닙니다. 당연히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하락할 때 사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요. 화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블랙홀 같이 흡수하는 그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렸어요. 채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게 됩니다. 다음 니은은요. 이자율이 상승하며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해서 거래적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여러분 이자율은 투기적 화폐 수요인데 문제가 조금 약간 애매해요. 바꿀까 하다가 약간 기출문제 변형인데 그대로 뒀는데요. 이 거래적 화폐 수요가 바로 이게 보몰 입장으로 확장하게 되면 거래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럼 거래 비용 B 들어가고요.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이렇게 화폐 수요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서는 화폐도 보유하는 재고를 보유하는 거랑 보물의 재고 자산 이론이라 하죠. 예,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해서 거래적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케인즈의 화폐 수요 맞아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를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니은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디귿 유동성 함정에서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돼서 지금 조만간 유동성 함정에서는 상승으로 예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예상한다가 아니라 상승을 예상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니은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케인즈 할 때 이제 순수한 케인즈 요게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말이 없으면 확장된 케인즈까지 포함시켜서
니은도 니은은 맞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뭐 강하게 이신청하면 얘 니은도 뭐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래적 화폐 수요라기보다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도록 하세요. 요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놔둔 거예요. 여러분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발전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토빈. 여기까지는 뭐 세게 할 거보다는 특성만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모형이라 하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니은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는 그냥 저는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으로 넣긴 했어요. 확장된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는 거래적 화폐 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셨으면 우선은 그것도 복수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